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물을 다루는 기술에는 식량을 늘리는 기술과 건강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데 두 기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요. 식량을 늘리기 위해서 생물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생물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키죠. 식량을 늘리는 기술의 경우는 수렵 채집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인간의 생존과 생산성과 연관된 문제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설사 풍족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더라도 농업의 생산성의 증가는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식량을 얼마든지 풍족하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겠죠. 우선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농경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동일한 면적에서 보다 많은 수확을 하게 되니까 그래요. 농경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죠. 인구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농업의 생산성 증가로 인해 농경지는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물의 건강을 위해서도 연구되는데 음식들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동양에서는 보약이라는 형태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래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생물을 다루는 기술이 역시 발전하죠. 현 시대 한국에서는 영양소를 분석해 비타민이나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생산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이 들어 건강을 회복할 때 약품을 사용하는데 치료하기 위해 그래요. 약품을 사용하죠. 병이 들어 치료하여 그래요. 약품은 동물과 식물, 광물로부터 추출한 성분으로 제조되니 생물의 연구는 건강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역시 연구되고 있죠. 이 역시 목적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은 건강에 대한 욕망이 간절한데 극단적인 형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입니다. 그래요. 건강에 대한 욕망의 궁극적인 극단적인 형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이죠. 고대 중국을 일통한 진시 황제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 노생이라는 사람에게 동쪽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하고 어린 남녀들을 붙여주며 지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설이 있죠. 진시 황제 주석이 있죠. BC 259년에서 BC 210년 대략 한 50년 살았죠. 50년 활동한 인물로 한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를 차례로 멸망시켜 중국 대륙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세운 이이다. 그래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존재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건강의 궁극의 목표는 영원한 노생은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일본까지 건너가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건강의 궁극의 목표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젊음이니 이 역시 한도 돌파 최종 단계에서는 능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특징은 뭔가요?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명 역시 섭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지겠죠. 생명에 대한 섭리가 밝혀지면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생명도 얻겠죠. 언제 풀리냐 그거죠. 여기서도 중간에 거쳐야 할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죽기 전까지 젊게 사는 삶을 이전 단계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이전 단계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오랜 기간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젊음을 얻으면 오래 살겠죠. 병이 들지 않는 이상 뭐 사고로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사고는 제외하더라도 젊게 살더라도 병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잖아요. 코끼리 거북이라는 생물이 200살 정도 사니 생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인간 역시 200살 정도는 무난히 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얻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섭리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이 그래요. 자연적으로도 200살을 사는 동물이 있는데 200살까지 못 살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 정도에 따라서도 한도도파를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0살을 돌파하는 시점을 한도도파 3, 200살 이상 살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단계를 한도도파 4,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을 얻는 단계를 한도돌파 5로 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계와 연관된 기술로 규정되는 한도돌파와 생명과 그래요. 생명과 연관된 기술로도 규정되는 한도돌파는 동시에 달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시대 구분은 한도돌파 2에서 7단계가 더해져 많으면 9단계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한도돌파는 삶의 양식의 변화를 가리키므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7단계는 앞에서 4단계 있었죠. 기계로 대표되는 자본의 발전으로 일어난 한도돌파 4단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한도돌파 3단계. 7단계나 더 돌파가 이루어지냐. 근데 기본적으로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살죠. 그전에는 자급자족이었죠. 그래요. 시장을 거래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의 양식이 올 때, 이제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 삶의 양식이 바뀐 거죠. 앞으로 남은 한도돌파는 하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진정한 한도돌파는 여러 가지 한도돌파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을 획득하는 길이 단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길에 대한 원리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원리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발견되고 발전된 개념들이 발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의 길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쇠는 영원한 젊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늙지 않으면 죽음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인 늙어서 죽는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젊음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의 절반의 비밀은 푼 거죠. 절반은 달성한 거죠. 대부분의 생명에 관한 지식은 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는데 병을 치료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기술이지 젊음을 유지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면 젊음을 유지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말은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체의 기능이겠죠. 인간의 육체는 기관계로 분리되고 기관계는 기관으로 분리되고 기관은 세포로 분리되고 세포는 또한 여러 요소들로 나누어지는데 일체 속에서 부분이 기능하고 부분들이 유기적 결합이 일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특정한 어떤 부분이 젊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부분 전체가 다 함께 건강한 거죠. 주석이 달려있죠. 기관계에는 운동계, 소화, 호흡계, 비뇨, 생식계, 순환계, 신경계가 있다. 운동계에도
그래요. 운동기에 속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화호흡기에도 그렇고 소화를 위해서도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위도 있고 창자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생명의 유지에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다리를 잃더라도 생명은 유지되지만 뇌나 심장과 같은 기관들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직결된 부분들의 기능 강화와 기능 유지가 젊음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체 속에서 존재하는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기능 강화는 다른 특정 부위의 기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이건 세포들 간이건 기관들 간이건 아니면 기관과 세포 간이건 등등 그러합니다. 하여간 생명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원리가 발견될 것이고 적용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수명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기술적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기술적 조건만 가지고 한도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이 존재했고 기술적 조건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이 성장하고 다양화되고 발전하며 시장 지배 시대가 먼저 도래한 것은 그것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건들이 비슷해도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지가 중요한데 한도 돌파의 이의 의지의 근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단순히 기술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도래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가 중요하겠죠. 기술적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신분제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 신분제도를 파괴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상품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생산물을 상품으로 팔아 부를 증대시킨다라는 의지의 주체가 기업 소유자가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의지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원인의 분석은 쉬운데 당시 지주 귀족이 있었고 지주 귀족처럼 되고 싶었는데 신분제 사회다 보니 다른 방식을 발견해야 했고 그 방식이 토지를 통해 부를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통해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소유주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전환기에는 귀족과 섞여 있었겠죠. 그래요. 부를 얻고자 하는 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부를 얻고자 하는 이가 그러면 먼저 존재해야 되죠. 그래야지 기업 소유자가 탄생하겠죠. 한도 돌파 이 의지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이 의지만으로 사회의 질적 전환을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가 지닌 사회적 위력으로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위력을 넘어설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세력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기업 소유자 혹은 기업 소유자와 비슷한 이들이 있다 해서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도 기업 소유자와 유사한 존재는 많았죠. 상인들이 있었고 수공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었고 고대 국가에도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새로운 시장 지배 제도를 연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고대 농경국가는 신분제 사회였고 신분제 사회에서는 하층 신분에 속한 인간들이 오래된 연문이 있었으니 이는 신분제 타파를 통한 인격적 대우였습니다. 신분제 타파는 자본의 성장에 필수적이니 기업이라고 해야 맞겠죠. 왜 기업이 맞나요? 지주 귀족은 자본가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니 기업 소유자의 의지와 하층 신분의 인간들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이고, 그래요. 이는 사회 질적 전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부를 쌓은 기업 소유자는 기업 소유자가 있었겠죠, 과거에. 그런 기업 소유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분이 낮으니까 귀족제도를 폐지하고 싶겠죠. 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분제도가 타파돼야 되고 이전에 얘기했죠. 그래요. 또 그래요. 하층 신분의 인간들은 고대부터 신분제를 타파하고 싶어 했죠. 없어지기를 원했던 이들이 많았죠. 한국에서도 그런 흔적이 많이 발견되죠. 대표적인 게 고려시대에 있었던 노비들이 많이 있죠. 만적인왕 같은 거. 기업이 중심이 되는 시장 지배 시대는 이렇게 기술적 조건과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지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결과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인간들이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생존 수단의 부족으로 생존에 위협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과 그렇죠. 지금도 가난이 없는 건 아니시지만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도 고대에는 대부분 사회 구성원들이 가난했죠. 그러니까 많이 해결된 거죠. 가난이. 국가 차원에서 국민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됨으로써 인격의 보장은 형식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문명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그래요. 국민으로 인정되는 사회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죠. 그래요. 여기서 또한 한도 돌파 3의 의지 역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도 돌파 3의 의지가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업 소유자가 귀족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기업 소유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존재해야 하고 현실적인 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업 소유자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의지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현 시대에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미래는 갑자기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 시대의 새로운 시대는 현 시대에 있는 무언가가 성장하면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현 시대에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존재하고 성장하고 있으면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인간들을 규정하자면 지식 자본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로부터 부를 축적한 존재들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상업화하여 큰 부를 획득한 존재들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국부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법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활동의 결과물은 실천을 통해 기존의 완성물을 개량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기존의 완성물을 이용해 새로운 완성물을 생성시킵니다. 무근이 아니니까 소산이라고 적는 게 낫겠죠. 지적 소산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기존의 기업에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기업 소유자로 변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은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근로자로 일하다가도 그래요. 지적 소산을 통해서 기업 소유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로 인터넷 업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즉 현 시대에서 IT 업계에 많죠. 즉 현 시대에서 그러한 인간들이 활동의 소산은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형식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본의 형식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 조건이 다양한 상품들의 결합을 통해서만 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의 결합 속에는 인간들이 활동 지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 조건을 결합하면 사적 영역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부분적인 완성물들만을 대형화된 기계가 만드는 단계인 한도돌파 3의 조건과 인간 수명이 200살까지 연장되는 조건이 결합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라고 해서 인간의 생존 조건이 변하거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짐승과 같은 그리고 욕구를 지닌 육체가 있는 이상 욕망이 사라지진 않겠죠. 즉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획득해야 하며 원료를 변형시켜 가공물을 만들고 가공물을 소비함으로써 살아가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육체가 있는 이상, 육체가 있고 욕구가 있는 이상, 그래요. 가공물을 소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풍요로워질 테니 욕구 역시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더욱 다양한 생산물들을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획득하는 인간, 원료를 가공하는 인간, 자동화 기계 생산 및 관리 역할을 맡는 인간, 즉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적 소산을 만들어내는 인간, 그리고 지적 소산을 현실 세계에 결합시켜 보급시킬 매개 역할을 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시장 역시 다양한 종류의 생산물들을 거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동화의 결과 사라질 존재가 있으니 그 사라질 존재가 있죠. 바로 노동 지출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사라진 존재가 있으니 이 글에서 보면 누군가요? 노동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근로자도 노동자가 될 수 있고 기업 소유자도 노동자가 될 수가 있죠. 노동 지출을 자동화된 기계가 대신한 연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동을 자동화된 기계가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더 이상 노동은 인간에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에게. 따라서 기계가 자동화의 완성 단계에 이르면 인류와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를 직접 변형시키는 활동인 노동은 사라지게 되고 지적 활동 및 지적 활동을 현실 세계에 결합시키는 활동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미래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역사 발전의 과정은 활동 지출이 가치임을 자연스럽게 입증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활동이 곧 가치와 연결되는 관계로 이윤의 법칙은 사라지게 되고 활동의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각자 활동하면서 살아간다. 다 기업 소유자와 같이 돼서. 좀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도 활동을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윤의 법칙 사라지는 건 아니죠. 활동의 중시 각 개인이 이제 기업 소유자처럼 활동한다는 거지. 좀 말을 바꿔야 되겠죠. 말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맞죠.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지적 활동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서 활동 지배 시대로 이행한 시장 지배 시대의 두 지배적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실상 이후의 한도 돌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한도 돌파 3에 이르는 과정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와 자동화 속도가 불일치를 이룰 경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간 수명이 길어지는 과정의 관계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 국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인구 정책 및 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핵심 개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기업은 1인 기업이 되거나 소수의 기업이 되겠죠. 대부분 그래요. 자동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그런데 자동화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자동화 된다 해서 반드시 인구와 직업이 감소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어떤가요? 최근 100년간 보면
자동화가 현 시대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기계는 오래 전에 등장했죠. 자동화는 계속 발전해 왔죠. 그런데 직업과 인구가 감소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이 있죠. 자동화 기술이 발전은 직업과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새로운 투자를 야기하는 요인 역시 된다. 새로운 투자는 직업과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자동화 기술은 또 새로운 투자를 야기하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따라서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곧 직업과 인구의 감소와 연결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동화 기술은 100년간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세계적으로 인구와 직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직업과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도 되지만 또 새로운 투자를 야기하여 직업과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종들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뭘 설명했나요? 인간의 의식은 무국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무국과 같은 상태는 다름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태극의 상태가 된다. 태극의 상태는 돌아온 의식에 어떤가는 신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무국으로 돌아간 상태에서는 그래요. 8기에서 보면 특히 후천 8기를 보는 거죠. 검과 같은 상태이다. 양은 신의 속성이고 음은 인간의 속성이죠. 육체의 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육체. 짐승과 같은 상태이다. 그런 속성을 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후천판에 이렇게 돌죠. 건 상태에서 감 상태로 옮기죠. 건 상태는 무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의식이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가 버린 상태. 무은 이렇게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관계가 되죠. 그래요. 위와 아래는 그래요. 음의 속성을 띠고 있는데 중간에 감추어진 게 양의 속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왜?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인간이지만 감추어진 의식은 어떤가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돌겠죠. 태극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다 끝난 게 아니니까. 2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니까. 관계 자방 동지 내재지 중 관계는 자의방위이다. 동지에 한겨울로 풀이할 수 있겠죠. 한겨울에 우레가 땅속에 숨어있는 모양이다.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방이다. 자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12지지에서 나오죠. 한번 볼까요? 주석이 있죠. 자는 12지지 하나인데 방위로는 북쪽이고 그래요. 음양에서는 양을 가리키고 계절로는 겨울이며 달로는 11월을 가리키며 시간상으로는 밤 11시에서 0시 59분까지를 가리킨다. 천간과 12지지가 결합하면 유식갑자가 되고 천간과 12지지 각 글자들이 연년 일시 형식에 따라 결합하면 사주가 된다. 그래요. 12지지와 천간을 이용해서 사주를 만들고 점을 보는 또 견해가 있어요. 감은 그래요. 북쪽에 해당되죠. 자도 방향이 북쪽이라 했죠. 연결시키면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 결합해서 견해를 만들면 그 결합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함을 알 수가 있어요.
북쪽으로 갔죠. 광대는 자나 방에 해당되는데 또 자는 겨울을 뜻하기도 했죠. 이렇게 막 그냥 말을 쉽게 안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겨울에 우레가 땅속에 꼭꼭 숨은 채 한없이 힘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요. 꼭꼭 감추어져 있죠. 힘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의식에 어떤가는 신이 들어왔으니까 어떤가는 신이 들어온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얻는 육류. 우레가 감추어져 있어서 한없이 감추어져 있고 힘이 왕성해지고 있다. 우레는 비유적 표현이죠. 뭐를 우레라고 하나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그래요. 그러면서 한없이 숨은 채 힘이 커지고 있다. 힘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이 커지고 있다. 지운 이 양방출 지상의. 그래요. 진에 이르면 징계를 가리키겠죠. 이게 징계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있죠. 위에 양이 드러나고 아래에 양이 드러나죠. 양묘가 되죠. 양묘가 되면서 양이 드러나요. 징계에 이르면서 양방출 지상의 양의 모습. 양은 어떤가는 신의 속성을 가리키죠.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속성이 지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위에는 뭐가 이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표현돼야 되죠. 말이든 표상이든 말이나 표상으로 나온다. 이걸 가리키겠죠. 지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겠나요? 어떤가는 신의 뜻이 있죠. 언어나 표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래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어떤가는 신의 뜻이 표시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행수 지상이다. 이것이 바로 늘어선 나무의 상이다. 그 전에 설명했죠. 나무는 진의 자리에 해당돼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요. 뜻을 보겠습니다. 어떤가는 신이 의식에 강림하면 어떤가는 신의 뜻이 마음에 생겨나고 하늘에서 생겨나는 거죠. 마음에서. 어떤가는 신의 뜻은 언어나 표상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래요. 감추어 놓은 거죠. 나오게 표상이 되어 뭔가요? 표상이 되어 이렇게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